병원에서 진료를 다 받고 수납 창고 앞에 섰는데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의료급여 적용이 안 되십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자녀분 소득이 있으셔서요. 아픈 건 분명 나인데 계산은 자식 인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가 아픈지보다 자식이 무엇을 하는지가 먼저 기준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더 묻지도 못하고 그냥 카드부터 꺼내신 분들 계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수납을 마친 뒤 병원 문을 나서면서 한숨부터 쉬신 분들 말입니다. 이때 많은 어르신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픈 게 잘못인가? 자식이 있다는 게 왜 내 발목을 잡는 걸까? 왜 내 병원비를 내 몸 상태가 아니라 가족 관계로 판단하는 걸까? 하지만 병원 수납창고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괜히 따졌다가 더 불편해질까봐, 괜히 설명하다가 자식 이야기까지 꺼내야 할까봐 대부분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병원 가는 날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파도 참게 되고 약으로 버티게 되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며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병원 예약을 해놓고도 며칠을 고민합니다. 몸은 점점 안 좋아지는데 혹시 또 수납할 때 뭐라고 할까 봐서입니다. 접수할 때 자녀 이야기를 물어보면 괜히 내가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가 숙여집니다. 결국 검사 하나 빼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치료를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병원 예약 자체를 하지 않게 됩니다. 괜히 갔다가 상처만 더 받을 것 같아서입니다. 괜히 갔다가 자식 이야기를 또 꺼내야 할 것 같아서입니다. 이건 개인이 유난히 예민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특별히 운이 없어서 생긴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어르신들만 계속 탈락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그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과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려드립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예전에 안 됐던 분들도 다시 확인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과장 없이 확정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남들보다 조건이 안 되나 보다. 원래 그런가 보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문제는 어르신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오지 않아서도 아니고 신청을 잘못해서도 아니고 괜히 욕심을 부려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제도는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예전의 가족 모습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를 떠올려 보면 부모와 자식이 한 집에 사는 게 흔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자식이 결혼을 해도 근처에 살았고 부모, 병원비나 생활비를 챙기는 것이 당연한 책임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자식이 있으면 부모를 어느 정도는 도울 거라는 생각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도도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있어도 각자 사는 시대입니다. 같은 동네는커녕 같은 지역에 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식도 자기 삶을 버티기 바쁘고 부모 역시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아픈 것도 숨기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문제는 현실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제도는 그 변화를 따라오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혼자 사는데 서류상으로는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되었고 실제로는 생활비를 받지 않는데 계산상으로는 이미 지원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기준이 어르신들을 억울하게 만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설명할 기회도 없이 탈락했고 실제 삶은 보지 않고 가족 관계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나만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된다는데 나는 왜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 차이는 어르신의 삶이 태도나 성실함이 아니라 서류에 적힌 가족 구성의 차이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 기준은 거의 손대지 않은 채 유지돼 왔습니다. 그 사이에 가족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제도만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의료급여 문턱에서 계속 밀려났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일부러 배제하려고 만든 기준이 아니라 현실이 변한 것을 제도가
늦게 따라온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2026년을 기준으로 제도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식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가를 다시 보겠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그동안 어르신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바로 그 기준 부양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이 기준 하나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계속 탈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제야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까지 어르신이 느껴온 답답함은 틀린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답답함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억울함을 느낀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 억울함의 중심에는 바로 부양비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기준은 이름부터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실제 내용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부양비란 자식이 실제로 부모에게 생활비를 주고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자식에게 소득이 있으면 아마 이 정도는 도와줄 것이다 라고 가정에서 만들어낸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받은 적 없는 돈을 받은 것처럼 계산한 소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부모님이 실제로 한 푼도 받지 않아도 자식 소득의 일부가 부모 소득으로 자동 계산되었습니다. 이 계산은 부모의 생활 형편이나 실제 지원 여부를 묻지 않고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식과 몇 년째 연락이 끊긴 경우에도 자식이 결혼하고 각자 살며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는 경우에도 서류상으로는 이미 도움을 받고 있는 부모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기준은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같이 사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실제 생활은 빠듯한데 자식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득이 높게 잡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부양비는 의료급여 심사에서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소득은 낮은데도 서류상 소득이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 왜 있다고 하는 거지? 받아본 적도 없는데 왜 받은 걸로 되어 있지? 이 질문에 대해 제도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준이 그렇다는 말만 반복됐을 뿐입니다. 이 기준이 특히 억울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어르신 스스로는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낳았다는 사실도, 자식이 직장을 다닌다는 사실도 어르신이 선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르신 몫이었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것도, 치료를 미뤄야 하는 것도, 아픔을 참아야 하는 것도 모두 어르신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료급여 신청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또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탈락하고 나면 다시 시도할 힘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느끼신 분 계시다면 지금 이 내용은 어르신이 특별히 부족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준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소득이 있으면 부모를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는 단순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소득이 있다고 해서 부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어르신들이 억울함이 커졌습니다. 현실은 보지 않고 가능성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때 왜 그렇게 억울했는지 이제 알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이유로 같은 감정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한 번만 눌러두셔도 좋습니다. 복잡한 제도 이야기를 가능한 한 쉬운 말로 계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께 더 많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변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2026년부터는 바로 이 부양비 계산 자체가 사라집니다.
받지도 않은 돈을 소득으로 계산하던 방식이 의료급여 심사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불이익을 받던 구조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어르신 본인의 실제 소득과 실제 재산을 중심으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서류에 적힌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을 보겠다는 방향으로 제도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양비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들 2026년 이후에는 다시 확인해 볼 이유가 생깁니다. 물론 이 변화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는 기준도 있고 여전히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까지 어르신들을 가장 답답하게 만들었던 그 기준 하나는 제도에서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는 어르신이 갑자기 더 가난해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 제도가 현실을 뒤늦게 따라오기 시작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이 변화가 어르신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2026년을 앞두고 어떤 점을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어르신의 지난 경험을 설명해 주는 해명이라면 다음 파트는 앞으로를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더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변화는 단순히 제도 하나가 고쳐진 정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 의미가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그동안 어르신들 삶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한 가지 생각을 뒤집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식이 있으면 나는 안 된다 한번 탈락했으면 다시는 안 된다 어차피 또 안 될 텐데 괜히 힘만 든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의료급여 이야기가 나오면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에 안 됐던 기억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변화의 핵심은 바로 그 고정된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데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받지도 않은 돈 때문에 자동으로 탈락하는 구조가 사라집니다. 이 말은 예전이 결과가 앞으로의 결과를 그대로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새로 생긴 혜택이라기보다 다시 판단받을 기회에 가깝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어르신이 과거에 탈락하셨다고 해서 그 판단이 앞으로도 계속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기준이 그랬고 이제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를 앞두고 어르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지금 당장 무언가를 신청하러 서둘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의료급여 심사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그 전에 본인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받는 소득이 무엇인지 연금이 있다면 어떤 연금인지 재산으로 잡힐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점검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과거의 부양비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차분히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는 자식 소득이 내 소득에 포함됐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주민센터나 복지상담 창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예전 기준만 기억하고 계신 담당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26년 이후 기준이 바뀐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바뀐 제도를 기준으로 정당하게 다시 판단받겠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의료급여는 알아서 챙겨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알고 준비한 분에게만 의미가 있는 변화가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다시 한번 알아봐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그 생각은 충분히 해볼 가치가 있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과거의 부양비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는 분, 자식과 실제로 왕래나 경제적 지원이 없는 분, 혼자 사시면서 병원비가 부담돼 치료를 미뤄온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2026년 이후에는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는 기준도 있고 여전히 적용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그럼 어떤 경우에는 아직 어려운지, 부양 의무자 기준은 어디까지 남아있는지를 하나씩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괜히 기대했다가 헛걸음하는 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르신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그동안 느껴오신 답답함은 어르신 탓이 아니었습니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오지 못했던 시간이 길었을 뿐입니다. 이번 변화는 그 오랜 시간에 대한 뒤늦은 조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가장 적절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예전에 겪었던 경험이 떠오르셨다면 병원에서 들었던 말, 수납 창구 앞에서 느꼈던 마음, 예약해 놓고 발길을 돌렸던 날의 기억,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한 줄이 영상을 보는 다른 어르신들께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기를 바란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의료급여, 복지제도 변화 소식 계속해서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놓치지 않고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중심으로 지금 어디까지 남아있는지, 어떤 경우에 여전히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현실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지까지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르신께 조금이라도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